안녕하세요. 사연캠프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정이 중요하니?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가 없다. 시어머니는 칠순 한복 차림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갈색 봉투를 식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혼 도장 찍어. 그러면 보내줄게. 아버지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의사가 이번 주가 고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 앞에 이혼 합의서를 펼쳐놓고 서명하라고 했어요. 옆에 서 있던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7년 동안 들어온 내가 말해볼게는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찍을게요. 그런데 30분 뒤 시댁 대문 앞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수진, 올해 34입니다. 결혼한 지 7년째, 남편 이재호와 딸 하은이, 그리고 시어머니 김영숙과 함께 시댁에서 살고 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뜨거웠던 어느 날부터 시작됩니다. 6개월 전 친정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퇴직 교사 출신으로 엄마를 일찍 여의고 저 하나 키우시느라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하루하루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친정 이모 춘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오빠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 의사가 이번 주가 고비래. 올 수 있으면 빨리 와라. 이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는 말이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지는데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바로 내일이 시어머니 칠순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달 전부터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시고 친척과 지인 수십 명을 초대하셨어요. 잔치 음식 구성부터 답례품 포장까지 전부 제 손을 거쳐야 했죠. 그날 저녁 하은이를 재우고 나서 재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재호야, 이모한테 전화 왔는데 아버지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대. 의사가 이번 주가 고비라고 했다더라. 내일 잔치 준비 다 해놓고 오후에 잠깐만 병원 다녀오면 안 될까? 재호가 이불 위에서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게. 걱정 마. 재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 안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해주면 되겠지. 시어머니도 사람인데 임종 앞둔 사돈을 못 보게 하시겠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호가 거실로 나간 뒤 저는 안방 문틈으로 거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내일 잔치 하객 명단을 들여다보고 계셨고 재호가 시어머니 옆에 섰어요. 재호가 입을 열었다 닫기를 서너 번 반복하더니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내일 연회장 꽃 장식은 확인한 거냐? 수진이한테 답례품 포장 다 끝냈는지 물어봐. 네, 어머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문틈에서 한 발짝 물러섰어요. 재호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말 못했지? 타이밍이 안 좋았어. 어머니가 내일 잔치 얘기에 집중하고 계셔서 내일 아침에 다시 해볼게.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해볼게. 내일 다시 말해볼게. 이 말이 7년 동안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저는 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또 믿었어요. 내일은 다르겠지. 이번엔 말해주겠지. 시어머니 칠순잔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연회장에 보낼 답례품 마지막 점검을 하고 시어머니 한복을 다림질하고 하은이 옷을 챙겨 입혔어요. 재호는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시어머니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한복으로 갈아입으신 시어머니가 거울 앞에서 머리핀을 고르고 계실 때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친정아버지 상태가 많이 위중하십니다. 오늘 잔치 준비 모두 마쳐놓고 오후에 잠깐만 병원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머리핀을 화장대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친정아버지가 위중하셔서 내 칠순날에 친정 타령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지금 친정이 중요하니?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친정이 좋으면 이혼하고 가. 재호가 안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장인어른이 많이 편찮으셔서 그런 거니까. 뭐, 너도 전염편이야? 시어머니가 화장대 위에 머리핀을 재호 앞에 내던지셨어요. 내 칠순날에 친정 아비 보러 가겠다고? 그래, 가. 대신 이혼하고 가. 재호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또 그랬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재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서랍장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봉투 안에는 서류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 양육권을 부축에 넘긴다.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이걸 준비하셨는지 법무사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그러면 보내줄게. 저는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재호야, 이거 알고 있었어? 재호는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하은이도 못 보게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해.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하은이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 그림이라며 아침부터 열심히 그리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보다 빠르게 하은이를 안아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철컥. 안방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가? 하은이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긴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하은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문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아, 할머니랑 있자. 엄마는 갈 데가 있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방에 갇힌 아이를 두고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서 산소줄을 꽂고 누워 계실 아버지. 입원 주가 고비라고 했던 의사의 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돌아가 합의서 마지막 장에 서명했습니다. 내용을 다 읽을 겨를도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펜을 내려놓자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열고 나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진작 이럴 것이지. 저는 잠긴 안방 문 너머로 말했어요. 하은아, 엄마 할부지 보고 올게. 금방 올게. 대답 대신 하은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작은 가방 하나만 집어들고 시댁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 병실에서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와 하은이 그리고 저.
셋이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7년 동안 매번 말해볼게라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지 못했던 재호. 그리고 이혼 합의서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은 시어머니가 이날만 기다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러 가겠다는데 이혼 합의서를 내미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제가 시댁을 나선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모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칠순잔치 준비를 위해 시댁에 친척 서너 명이 모여 있던 그 시각, 대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이가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휠체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에는 코에 가느다란 산소줄을 꽂은 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그 뒤에서 이모 춘자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요. 이모가 저에게 전화했지만 제가 택시 안에서 울고 있느라 받지 못했고 연락이 안 되자 이모는 제가 아직 시댁에 붙잡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시댁으로 직접 오신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자의퇴원 서약서까지 쓰고 나오셨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칠순 한복 차림으로 현관에 나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고 상체를 일으키셨어요. 내 딸이 무릎 꿇고 빌었는데 왜 보내주지 않은 거요? 나는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어졌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시댁 거실까지 울렸다고 합니다. 이모 춘자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시어머님,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죽어가는 아버지한테 가겠다는 딸한테 이혼을 시켰다면서요? 모여있던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고 해요. 재호가 뒤늦게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 재호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아버님, 어떻게 이 몸으로? 아버지가 재호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자니가 내 딸을 지켜줄 줄 알았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한마디를 끝으로 심하게 기침을 하시더니 휠체어에 다시 무너지셨어요. 이모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칠순잔치 준비로 북적이던 시댁은 구급대원들이 들어서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이모의 전화를 받았어요. 수진아, 오빠가 시댁에 오셨어. 지금 119 불렀다. 빨리 와라. 저는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바꿔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몸으로 저를 찾아 시댁까지 오신 거였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들것에 실려 안으로 들어가고 계셨어요. 이모 춘자가 응급실 입구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오빠 괜찮아. 산소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래. 일단 안정시키고 있어. 저는 이모의 손을 잡은 채 응급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의 들것이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와서 아버지의 상태가 일단 안정됐다고 말해줬어요. 산소 수치가 떨어져서 위험했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다만 무리하신 만큼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눈을 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수진아, 잔치는 했냐? 아버지는 시어머니 칠순잔치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당신이 쓰러지면서 그 잔치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걸 걱정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다 잘 됐어요. 걱정 마세요.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눈을 감으신 뒤 이모 춘자가 복도로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모가 시댁에서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줬습니다. 내가 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시댁에 붙잡혀 있는 줄 알고 오빠 모시고 간 거야. 근데 도착하니까 네가 이미 나간 뒤더라고. 이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시어머님한테 따졌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친척들 앞에서 저 집안이 원래 저래요. 아픈 영감을 데리고 와서 동정심을 사려는 거예요 라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어요.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네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가만 안 뒀을 거다. 이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이모의 어깨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병원 복도 끝 비상구 계단에 앉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아버님 괜찮으시냐? 지금 안정은 됐어. 다행이다. 어머니가 좀 흥분하셔서 그런 거야. 내가 천천히 풀어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은 항상 그 말만 하잖아. 7년 동안 단 한 번도 풀어진 적 없었어. 그리고 그 합의서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도 그때 처음 봤어. 어머니가 혼자 준비하신 거야. 진짜야. 진짜인지 거짓인지 저는 더 이상 구분할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7년을 함께 산 사람의 말인데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됐어.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고 계단 난간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우이 제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옳게 어머니 말씀으로 이혼 절차 진행하려고 해. 하은이 짐 정리하러 한번 와. 저는 문자를 읽고 바로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이 씨, 하은이는 제가 데려갈 겁니다.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옳게,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어머니 말씀 거스를 수가 없잖아. 전화가 끊긴 뒤 저는 아버지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합의서를 근거로 이혼 절차를 밀어붙이실 거였습니다. 합의서에 양육권 포기까지 적혀 있었으니까요. 급한 마음에 내용도 제대로 못 읽고 서명했던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었어요. 비상금으로 모아둔 3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통장 잔고도 거의 없었어요. 7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면서 제 이름으로 된 돈이라고는 그게 다였습니다. 이모 춘자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수진아, 당분간 이모 집에서 지내라. 원룸이라 좁지만 바닥은 깔 수 있어. 이모, 감사한데 하은이를 데려와야 하는데 어떡하죠? 일단 몸 추스르고 생각하자. 하은이 데려오는 건 방법을 찾아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방법이 뭔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이 목소리라도 들으려고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이혼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전화하는 거냐? 어머니, 아직 이혼한 게 아닙니다. 하은이 목소리만 잠깐 들려주십시오. 하은이는 이 집 손녀야. 필요 없는 전화하지 마.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하지만 전화가 끊기기 직전에 들렸습니다. 엄마, 하은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꺼진 화면을 들여다보며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재호에게 전화했어요. 재호야, 하은이 목소리만 들려줘. 부탁이야. 한참 뜸을 들이던 재호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면 전화할게. 좀만 기다려. 30분쯤 지나서 재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언제 와? 할머니가 엄마 나쁜 사람이래.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걸
꾹꾹 참으며 말했어요. 하은아,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 빨리 와. 하은이 엄마 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곧 데리러 간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방법이 아직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다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야 할 만큼 불안정했어요. 저는 낮에는 아버지 곁에서 간병을 하고 밤에는 이모 춘자의 원룸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그 사이 시댁에서는 일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법무사를 통해 보낸 내용 증명이 이모 춘자의 원룸 주소로 도착했습니다. 제호 이름으로 된 서류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양육권 관련 협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서명한 합의서를 근거로 양육권이 아버지 측에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전업주부로 7년을 보내면서 경력도 저축도 없는 제 현실이 법 앞에서 얼마나 약한 위치인지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했지만 구청 상담 예약은 2주 뒤로 밀려 있었어요. 이모 춘자는 변호사를 알아봐야 한다고 했지만 수임료를 낼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의식이 잠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에 힘이 거의 없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병실 문을 나와 복도 끝 비상구 계단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계단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늦은 밤 재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하은이가 계속 엄마 찾는다. 어머니 몰래 주말에 잠깐 데리고 나가서 보여줄까? 저는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재호의 진심인지 아니면 나중에 소송에서 유리하게 쓰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은이를 만날 수 있다는 말 하나에 저는 알았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밀려있던 구청 무료 법률 상담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틈을 타 저는 이모에게 간병을 맡기고 구청으로 향했어요. 상담 대기석에 앉아 번호표를 쥐고 기다리는데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양육권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나도 20년 전에 같은 일을 겪었어요. 시댁에서 아이를 빼앗겼지. 정미경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은 55세였습니다. 정미경 씨는 20년 전 시댁의 압박으로 양육권을 포기하고 이혼했다고 했어요. 그때 놓친 아이를 아직도 못 만나고 있다며 저에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양육권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도움받았던 변호사가 있는데 명함 드릴게요. 정미경 씨가 지갑에서 꺼낸 명함에는 윤서영 변호사 가정법률상담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함이 모서리가 다를 정도로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니신 거였어요. 나는 너무 늦었지만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게 있잖아요. 가장 막막할 때 아무 데서나 손 하나가 불쑥 나타나는 거요. 그게 그날의 정미경 씨였습니다. 그 시각 시댁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나중에 재호에게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재호를 거실에 앉혀놓고 말씀하셨답니다. 수진이가 양육권을 주장할 거다.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소송으로 가야 해. 변호사는 내가 다 알아봤으니까
네 이름으로 진행하면 된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고 해요. 어머니, 하은이는 엄마가 필요한 나이인데. 뭐, 네가 지금 엄마 편은 안 드는 거냐? 그럼 너도 나가.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며 눈시울을 붉히셨고 재호는 결국 알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저는 정미경 씨에게 받은 명함을 들고 윤서영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서영 변호사는 45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상담실 의자에 앉은 서영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서영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먼저 그 합의서 얘기부터 할게요. 협박에 의해 서명한 합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어요. 아이를 안방에 가둬놓고 서명을 강요한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경제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지 않아요. 다만 법원의 자립 의지와 기반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서영 변호사는 자신도 과거에 시댁 갈등으로 이혼을 겪었다고 했어요. 그 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서 변호사가 됐다고요. 수임료는 법률구조공단 지원과 후불 분할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수진 씨.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싸울 수 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급변했다고요. 저는 서영 변호사와 잡아둔 두 번째 상담 약속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호스피스 병동 앞에서 이모 춘자가 눈이 벌겋게 부은 채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의사가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어.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었어요. 면회 시간에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간신히 눈을 떠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버지의 손이 이불 밑으로 더듬더듬 움직였습니다. 베개 밑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하얀 봉투에 수진에게라고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나중에 같이 읽자. 나중에 아빠 낳으면 같이 읽는 거야. 아버지가 희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재호가 하은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하은이가 외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계속 울어서 어머니 몰래 데리고 왔어. 하은이가 재호의 품에서 내려와 병실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신 외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부지 왜 자? 하은이 왔는데. 저는 하은이를 안아 올려 유리창 가까이 대주었어요. 할부지, 하은이 왔어요. 아빠, 하은이 왔어. 아버지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입꼬리가 정말 조금 올라간 것 같았어요. 재호가 복도로 나가며 제 옆에 잠시 섰습니다. 수진아, 양육권 소송건은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볼 테니까 좀만 기다려.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았어요. 다만 하은이를 데려와 준 것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고마워. 재호가 대답 대신 병원 복도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 돌아갔어요. 그날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상 옆에서 선잠을 자고 있던 저는 기계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간호사가 뛰어들어왔고 뒤이어 의사가 왔습니다. 이모 춘자가 복도에서 뛰어들어왔어요. 새벽 3시 47분.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식어가는 손을 잡은 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모 춘자는 복도에 나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저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3일간 치렀어요.
재호가 조문을 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재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오시는 거야? 재호가 검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오시기엔 상황이 좀.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조문도 오지 않는 시어머니.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그 순간 이 사람과 저 사이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재호에게 하은이를 돌려보내야 했어요. 하은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랑 갈래. 하은이 엄마랑 갈래. 재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하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하은아, 아빠랑 먼저 가자.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거야. 하은이가 재호의 손에 이끌려 걸어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저는 하은이가 안 보일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그때 다짐했어요. 이모 춘자의 원룸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를 꺼냈어요. 하얀 봉투를 뜯자 접힌 편지지 한 장과 통장 사본 한 장이 나왔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모아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네 통장에 넣어뒀다. 내 인생을 살아라. 아빠는 네가 웃으면 그걸로 됐다. 아버지의 글씨는 삐뚤삐뚤했어요. 손이 많이 떨리셨던 거죠. 통장 사본에는 2,8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퇴직금에서 아끼고 아끼셔서 모은 돈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떠난 뒤에도 저를 지켜주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 돈이 하은이를 되찾기 위한 싸움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49제를 마친 다음 날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통장을 들고 윤서영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서영 변호사님, 양육권 소송 대응을 정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수진 씨,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법원에 3가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안정적인 주거지, 소득 활동, 그리고 아이와의 유대관계요. 저는 메모지에 3가지를 받아 적었어요. 서영 변호사가 펜으로 책상 위의 안내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여성가족지원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전에 하시던 일이 있었나요? 대학에서 제과제빵을 전공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다 접었지만요. 그거면 돼요. 자격증까지 따면 법원의 자립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2가지 일을 했어요. 먼저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작은 투룸 전세를 알아봤습니다. 보증금이 부담됐지만 하은이 방을 만들 수 있는 집이어야 했어요. 부동산 3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역에서 10분 거리, 초등학교 근처에 낡지만 깨끗한 투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지원센터에 재취업 프로그램 등록을 마쳤어요. 제과제빵 과정, 6개월 과정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첫날, 저는 실습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7년 만에 다시 들어가는 제과 실습실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대 앞에 섰을 때 주걱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언니, 손이 왜 이렇게 떨려요? 옆자리에서 반죽을 치대고 있던 동기 이소영이 물었습니다. 소영이는 올해 29살로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였어요. 오랜만이라서 그래. 저는 웃어 넘겼지만 사실 떨리는 건 손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7년이나 쉬었는데 다시 할 수 있는 걸까? 그 불안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습용 마들렌을 오븐에 넣고 기다리는 동안 오븐 문 틈새로 버터 향이 새어나왔어요. 그 향을 맡는 순간 대학 실습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 향이었어요. 이 향을 맡으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던 22살의 저. 그때의 감각이 손끝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일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제호 이름으로 양육권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서 보내온 소장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서영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모가 무직이며 고정 주거지가 불안정하고 사별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 서영 변호사가 소장을 읽으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수진 씨, 이 소송 뒤에는 시어머니가 있지만 법적으로 원고는 남편 이재호 씨예요. 시어머니는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로 대응해요. 주거지는 이미 확보했고 프로그램 수료와 자격증으로 소득 활동을 증명하고 아이와의 유대관계를 꾸준히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싸움의 방향이 잡히니까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하루는 전쟁이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투룸을 정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프로그램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서영 변호사와 소송 서류를 준비하고 밤에는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유일하게 숨을 쉬는 시간은 재호에게 전화해서 하은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통화를 막는 날이 많았지만 재호가 늦은 밤 몰래 전화기를 대주곤 했습니다. 엄마, 언제 데리러 와? 하은이가 물을 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을 했어요. 곧 갈게.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프로그램 3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수료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았습니다. 담당 강사 한주희 셰프가 평가가 끝난 뒤 저를 따로 불렀어요. 수진 씨, 손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7년을 쉬었는데 이 정도면 실력이에요. 제과 기능사 자격증 한번 도전해봐요. 자격증이요? 네. 자격증 있으면 취업이든 창업이든 길이 넓어져요. 수진 씨 실력이면 충분히 될 거예요. 저는 소영이와 함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수업, 밤에는 자격증 공부, 틈틈이 소송 서류 준비. 잠을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양육권 소송 첫 번째 조정기일이 왔어요. 법원 조정실에서 저는 재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재호는 저를 보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옆에 앉은 시어머니 측 변호사의 존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측은 경제력과 교육 환경을 근거로 양육권을 주장했고 서영 변호사는 아이의 나이와 어머니의 양육 의지 그리고 시댁 가정환경의 정서적 문제를 들어 맞섰어요. 조정은 결렬됐고 본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양쪽의 가정조사관의 환경조사를 명했어요. 저는 투룸에 하은이 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하은이가 함께 찍은 사진을 벽에 걸고 하은이가 좋아하는 분홍색 이불을 깔고 작은 책상을 놓았어요. 면접교섭 일정이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 주말 하은이를 데려와 투룸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저는 하은이에게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줬습니다. 하은이가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저는 하은이의 볼에 묻은 크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며 이 아이를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은이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어요. 엄마, 할부지다. 할부지 하은이 보고 있어? 응, 할부지가 하늘에서 우리 하은이 지켜보고 있어. 하은이가 사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지만 등을 돌리자 눈물이 흘렀어요. 제과 기능사 자격증 시험 날이 왔습니다. 실기 과제가 마들렌이었어요. 반죽을 틀에 넣고 오븐에 밀어 넣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실습 때 만들어간 마들렌을 한 입 베어 무시고 웃으시던 아버지. 우리 수진이가 만든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저는 오븐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다시 만들고 있어. 2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정조사관이 투룸을 방문한 날 하은이 방과 벽에 걸린 사진, 냉장고에 붙은 하은이의 그림들을 둘러보았어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주희 셰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 씨, 서울시 여성창업제과 경연대회가 있어요. 출전해 볼 생각 없어요? 대회요? 저 같은 사람이요? 자격증도 땄잖아요. 수상 경력이 있으면 법원에도 도움이 될 거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 입주 자격도 생겨요. 저는 이 대회가 그냥 대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은이에게 엄마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대회 준비와 소송을 동시에 끌고 가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 와중에 재호가 시댁이 아닌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재호의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어요. 재호가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은이한테 엄마 욕하는 걸 더 이상 못 보겠어. 근데 어머니한테 대들 수도 없고 나도 힘들다. 저는 재호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어머니 편도 내 편도 아닌 그저 양쪽 사이에서 으깨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연민이 저를 다시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재호야, 나는 내 길 갈게. 당신도 당신 길을 찾아. 재호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서울시 여성창업제과 경연대회 예선을 통과한 다음 주 양육권 소송 본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영 변호사가 법정에서 가정조사관의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모의 주거 환경이 안정적이며 자격증 취득과 프로그램 수료를 통해 경제적 자립 의지가 충분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반복적으로 엄마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두 손을 꼭 쥐고 서영 변호사의 말을 들었어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교육 환경과 경제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서영 변호사가 곧바로 맞섰어요. 부측 가정의 조모가 아이에게 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가정조사관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호가 방청석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한 달 뒤로 잡았어요. 법원을 나서면서 서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수진 씨.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됩니다.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나 잘하고 있지?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일주일 뒤 경연대회 본선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쑥을 넣은 마들렌을 출품작으로 준비했어요. 작품 이름을 아버지의 봄이라고 붙였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하니 참가자가 20명이 넘었어요. 저보다 경력이 훨씬 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영이가 대회장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떨려? 떨려. 괜찮아. 언니 마들렌만 나만 아는 거 아까워. 소영이가 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묶고 조리대 앞에 섰어요.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밀가루와 버터, 달걀을 섞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쑥 가루를 넣었어요. 반죽을 치대는 동안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시던 그 떨리는 손. 내 인생을 살아라, 그 한마디. 저는 반죽에 집중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들렌을 오븐에 넣고 심사위원 앞에 서서 작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마들렌에는 제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유일하게 좋아하시던 쑥 향을 넣었습니다. 이 맛을 기억하면서 저는 다시 일어섰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심사위원 3명이 마들렌을 한 입씩 먹었어요. 가운데에 앉은 심사위원이 마들렌을 입에 넣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기술도 좋지만 이 맛에는 이야기가 있네요. 결과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순서로 발표한다고 했어요. 대상과 최우수상이 불리는 동안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우수상 박수진님, 아버지의 봄.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상금 500만 원과 서울시 여성 창업 지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입주 자격이 주어졌어요. 저는 무대 위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객석에서 소영이가 두 손을 번쩍 들고 박수를 쳤어요. 한주희 셰프도 객석 한쪽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저는 대회장 복도에서 하은이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하은이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상 탔어. 엄마가 만든 과자로 상 받았어. 진짜? 엄마 대단하다. 하은이도 엄마 과자 먹고 싶어? 엄마가 많이 만들어줄게. 많이.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로 웃는 게 얼마만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날이 그런 날이었어요. 투룸에 돌아와 트로피를 아버지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네가 웃으면 아빠도 웃는다. 아빠, 나 오늘 웃었어. 저는 사진 속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어요. 사진 속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양육권 최종 판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어머니 측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재호가 저녁에 투룸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재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합의를 제안하셨어. 하은이를 주중에는 시댁에서, 주말에는 네가 보는 걸로 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저는 재호를 바라봤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은이는 나랑 같이 살아야 해. 재호가 고개를 끄덕이다 말고 현관 문틈에 기대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누그러지신 거야. 이 정도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중에는 시어머니가 키우고 주말에만 만나는 게 정말 서로 좋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재호가 돌아서다 멈추며 말했습니다. 하은이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 맨날 엄마 그림만 그려. 재호의 뒷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어머니의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남는 건가? 서영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합의안 거부하겠습니다. 판결까지 가겠습니다. 서영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맞아요, 수진 씨. 여기서 물러서면 하은이 곁에 온전히 있을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최종 판결일과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시작이 눈앞에 있었어요. 이기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불을 껐습니다. 경연대회 수상 이후 저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입주해서 시제품 개발에 몰두했어요. 아버지의 쑥 마들렌을 기본으로 여러 가지 맛을 실험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소영이도 같은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옆 작업대에서 함께 작업했어요. 언니, 이 녹차 맛 한번 봐봐. 내가 배합을 바꿨거든. 소영이가 내민 시식용 과자를 받아 먹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작업대 위의 그릇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언니, 언니 괜찮아? 소영이의 목소리가 멀어지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소영이가 119에 전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천장에 흰 조명이 보였습니다. 이모 춘자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소영이가 이모에게 연락한 거였습니다. 수진아, 정신 들어? 쓰러졌다고 해서 놀라서 왔다. 이모 괜찮아요. 좀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하자고 했고 저는 이틀 동안 병원에 남아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틀 뒤 담당 의사가 저를 진료실로 불렀어요. 박수진 환자분, 검사 결과 왼쪽 가슴에 1.5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조직을 떼어 확인한 결과 초기 유방암으로 판정됐습니다. 저는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유방암. 그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게 불과 몇 달 전이었어요. 암. 아버지도 암이었고 이제 저도 암이라니. 초기 단계라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이후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완치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에서 이모에게 전화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이모, 나도 암이래. 아빠랑 같은 암이래. 전화기 너머로 이모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진아, 오빠는 너무 늦게 발견한 거고 너는 초기야. 다른 거다. 알겠지? 다른 거야. 이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리고 있었어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영 변호사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씨, 양육권 최종 판결이 2주 앞이에요. 이 사실이 상대 측에 알려지면 건강을 이유로 양육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암 치료를 받아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양육권 재판이 코앞이고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어요. 접힌 자국이 깊어진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라. 아빠, 제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자꾸 무너져요. 저는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제 입원 사실이 시어머니에게 전해졌어요. 재호가 알린 거였습니다. 나중에 재호에게 들었는데 재호는 진짜로 제 걱정이 돼서 어머니에게 말한 거였다고 해요. 어머니, 수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재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큰 병에 걸렸으니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주장으로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법원의 판결 날짜를 미뤄달라는 서류와 함께 가정환경을 다시 조사해달라는 서류까지 제출했습니다. 재호가 병문안을 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재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몸이 이런데 무리하지 마. 하은이는 내가 잘 돌볼게. 저는 재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진심으로 내 걱정을 하는 거야? 아니면 어머니가 시켜서 온 거야? 재호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걱정돼서 온 건데 어머니한테 말한 건 실수였어.
실수? 어머니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재호가 고개를 숙인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실수일까요? 7년을 함께 살면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는 걸까요? 법원이 시어머니 측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판결이 한 달 미뤄졌습니다. 저는 그 한 달 안에 수술을 마치고 아이를 키우는데 문제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했어요. 담당 외과의 김태현 교수가 수술 일정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종양 부분만 잘라내고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 됩니다. 다만 수술 후 회복에 2주에서 3주는 필요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수술 전날 밤 하은이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화면에 하은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아파? 할머니가 엄마 많이 아프대. 아니야, 엄마 조금만 아프고 금방 나을 거야. 하은이 걱정 마. 진짜? 약속? 약속? 하은이가 새끼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흔들었어요. 저도 새끼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흔들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빈 병실 천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만약 내가 아버지처럼 되면 하은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이모 춘자가 제일 먼저 왔어요. 소영이가 꽃다발을 들고 뛰어들어왔고 서영 변호사도 와주셨습니다. 수진 씨,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소견서는 제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서영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저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가운 안쪽 주머니에 아버지의 편지를 넣었습니다. 수술은 3시간 반이 걸렸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었습니다. 하은이. 이모 춘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술 잘 됐대. 다른 데로 퍼지지도 않았고. 수진아, 괜찮아. 저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잠시 쉬어야 했어요. 프로그램 측에서 건강 회복 후 복귀할 수 있다고 해줬지만 미뤄진 판결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영 변호사가 병실에 와서 저와 나란히 앉아 서류를 정리했어요. 수진 씨 수술 성공 소견서와 김태현 교수님의 일상생활 가능하다는 소견서, 이 두 가지면 상대 측 주장을 막을 수 있어요. 퇴원 일주일 뒤 방사선 치료 첫 회차를 받았습니다. 치료실을 나서는 길에 병원 로비에서 재호와 마주쳤어요. 재호가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어머니한테 소송 취하하시라고 말했는데. 재호가 말끝을 흐렸어요. 됐어. 결과가 뭐든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돌아섰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화가 나야 할 텐데 화보다는 깊은 피로가 몸 전체를 눌렀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하은이와 영상통화를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은이가 화면 너머로 말했어요. 엄마, 할부지가 하늘에서 엄마 지켜준대. 하은이 꿈에서 그랬어.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할부지가 뭐라고 했어? 할부지가 웃으면서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저는 화면 너머의 하은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정말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이 아이를 위해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방사선 치료 3주차, 미뤄졌던 양육권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치료 때문에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고 아버지의 편지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법원에 도착하니 서영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수진 씨, 준비한 서류 다 가져왔어요. 수술 성공 소견서, 김태현 교수님의 일상생활 가능 소견서,
방사선 치료 일정표, 경연대회 수상 경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입주 확인서까지 전부요. 서영 변호사가 서류 묶음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어요. 오늘 끝내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맞은편에 재호가 앉아 있었어요. 재호의 옆자리에는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잠깐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재호가 먼저 시선을 내렸어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원고가 현재 암 치료 중인 만큼 어린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부측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영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담당 교수의 소견에 따르면 일상생활과 양육에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가정조사관의 보고서에는 부측 가정의 조모가 아이에게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영 변호사가 한 장의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칠순잔치날 임종을 앞둔 친정아버지를 보러 가겠다는 며느리에게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아이를 안방에 가둬 어머니와 강제로 분리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호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재판부가 양측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판결 선고를 일주일 뒤로 잡았어요. 선고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1년처럼 길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고 돌아와서는 하은이와 영상 통화를 하고 밤에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버텼어요. 주말 면접 교섭일에 하은이를 데려왔습니다. 하은이가 제 머리에 두른 스카프를 만지며 말했어요. 엄마, 그거 예쁘다. 하은이도 하고 싶어. 저는 서랍에서 같은 무늬천을 꺼내 하은이 머리에 작게 묶어줬어요. 하은이가 거울을 보며 방방 뛰었습니다. 엄마랑 똑같다. 쌍둥이다. 저는 웃으며 하은이를 안았어요. 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제가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선고 당일이 왔어요. 저는 법원 복도 의자에 앉아 서영 변호사와 나란히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치고 말씀하셨어요. 아이의 나이와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 어머니의 자립 의지와 능력, 그리고 아버지 측 가정환경의 정서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부여합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서영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이겼습니다. 하은이를 데려올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복도에서 재호와 마주쳤어요. 재호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축하해 하은이, 잘 부탁한다. 면접 교섭은 보장할게. 하은이한테는 당신이 좋은 아빠로 남아야 하니까.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온 강이었으니까요. 법원 밖에서 시어머니가 재호를 붙잡았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항소해라.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재호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은이한테까지 더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멈칫했다고 해요. 재호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한 적은 7년간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사이 재호가 먼저 돌아섰다고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저는 시댁에 가서 하은이의 짐을 챙겼어요. 하은이의 옷과 신발,
그림 도구, 그리고 하은이가 그린 그림 묶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은이가 투룸 현관문을 열고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벽에 걸린 외할아버지 사진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할부지, 하은이 엄마 집에 왔어. 저는 하은이를 뒤에서 안으며 속삭였어요. 아빠 데려왔어. 방사선 치료를 마무리하고 김태현 교수에게서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정기검진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병원을 나서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중단했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복귀하니 소영이가 제 작업대를 깨끗이 닦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자리 지켜놨다. 고마워, 소영아. 그날 저녁 이모 춘자가 투룸에 찾아왔어요. 하은이와 저, 이모,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모가 밥을 한 숟갈 뜨다 말고 말했어요. 오빠가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꼬. 하은이가 일어나서 찬장에서 빈 접시 하나를 꺼냈어요. 그 접시를 식탁 빈자리에 놓고 숟가락을 올렸습니다. 할부지 목. 저와 이모는 하은이를 바라봤어요.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었습니다. 식탁 위 아버지 사진 속에서 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하은이를 재운 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몇 번이나 읽은 편지였지만 그날 밤에는 끝까지 읽었어요. 네가 웃으면 아빠도 웃는다 아래에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로 추신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눈물에 가려서 보지 못했던 글씨였어요. 아빠의 마지막 소원은 네가 내 이름으로 된 가게를 여는 거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꼭 이룰게요. 판결이 확정되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서울시 여성창업지원대출과 경연대회 상금,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의 나머지를 합쳐 작은 돈내 제과점을 열었어요. 간판 글씨를 직접 골랐습니다. 종구의 봄. 간판이 걸리는 날 저는 사다리 아래에서 한참 동안 그 세 글자를 올려다봤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아침 이모 춘자가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모 손에는 화분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가게에 꽃 하나 있어야지. 오빠가 좋아하던 국화야. 이모가 화분을 카운터 옆에 놓으며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벽 한쪽에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 아버지의 편지 중 한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 걸었어요. 네가 웃으면 아빠도 웃는다. 이모가 액자를 보더니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오빠가 보면 좋아했을 텐데. 소영이가 꽃다발을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언니 축하해. 와, 가게 진짜 예쁘다. 소영이 뒤로 서영 변호사와 한주희 셰프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한주희 셰프가 진열대에 놓인 쑥 마들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이 마들렌이 대표 메뉴지?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맛이니까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미경 씨가 들어왔어요. 구청 상담소 대기석에서 만나 서영 변호사의 명함을 건네주셨던 그분이었습니다. 정미경 씨가 진열대 앞에 서서 쑥 마들렌을 가리켰어요. 이거 하나 주세요. 저는 마들렌을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정미경 씨가 마들렌을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다가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20년 전에 못한 걸 당신이 해냈네요. 혼자 힘이 아니었어요. 정미경 선생님이 그날 명함을 안 주셨으면 저는 아직도 허우적대고 있었을 겁니다. 정미경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명함은 그냥 종이 조각이야. 일어선 건 당신이에요. 저는 정미경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상담소 대기석에서 건넨 명함 한 장,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은이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가게에 왔어요.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진열대 앞에 서서 과자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하은이를 보며 웃었어요. 어머, 종군의 작은 사장님 오늘도 출근했네? 하은이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 오늘 일 많아요. 가게 안이 웃음소리로 채워졌어요.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재호가 들어왔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서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재호가 진열대 앞에 서서 쑥 마들렌을 가리켰어요. 이거 하나. 저는 마들렌을 봉투에 넣어 건넸습니다. 재호가 봉투를 받아들고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과 액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재호가 문 앞까지 걸어가다 멈췄어요. 등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어머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어. 저는 카운터에 손을 올린 채 재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알아. 그래서 더 힘들었어. 재호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재호의 뒷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멀어져 갔어요. 재호가 떠난 뒤 저는 가게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미워하기라도 했을 거예요. 때리지도 않았고 욕하지도 않았고 그저 말을 못했을 뿐인 사람. 끝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사람. 남아있는 감정은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피로, 그리고 이제는 놓아줄 수 있다는 담담함.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가게 안으로 돌아갔어요. 정기검진 날이 왔습니다. 김태현 교수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제발 소견 없습니다. 경과 아주 양호해요. 저는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1년 반 전 이 복도에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며 주저앉았던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 같은 복도, 같은 자리 하지만 다른 사람이었어요. 검진 다음 날 하은이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묘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빠, 종구의 봄 잘 되고 있어요. 하은이도 건강하고 저도 괜찮아요. 하은이가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안에 하은이가 직접 만든 쿠키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양이 삐뚤빼뚤했지만 하은이가 정성껏 만든 거였어요. 하은이가 묘비 앞에 쿠키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부지, 하은이가 만든 거야. 맛있지? 봄바람이 묘소의 풀잎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 바람을 아버지의 대답으로 느꼈습니다. 종구의 봄 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모 춘자, 소영이, 서영 변호사, 한주희 셰프, 정미경 씨, 그리고 동네 단골 손님들. 저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1주년 기념 케이크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1주년이야. 하은이가 제 옆에 와서 케이크를 올려다 봤어요. 엄마, 할부지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까? 당연하지. 아빠가 그랬잖아. 네가 웃으면 아빠도 웃는다고. 하은이와 함께 케이크 위에 초를 불었습니다. 가게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 저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불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액자 앞에 섰어요. 칠순잔치날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던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끝이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빠, 나 웃고 있어. 저는 가게 불을 끄고 문 밖으로 나왔어요. 종구의 봄 간판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어? 하은이가 먹고 싶은 거.
떡볶이. 그래, 떡볶이 먹자. 하은이와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걸었어요. 간판의 불빛이 우리 뒤에서 길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칠순잔치날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하은이는 시댁에 갇혀 있고 아버지는 떠나셨고 남은 거라곤 가방 하나뿐이었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편지 한 장, 통장 하나를 붙잡고 다시 일어섰어요. 7년 동안 놓고 있던 주걱을 다시 잡았고 밤잠을 줄여가며 자격증을 땄고 수술대에 올라가면서도 하은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끝내 해냈어요. 돌이켜보면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시어머니의 폭언도 이혼 합의서도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입을 다물었던 남편의 침묵이었습니다. 때리지 않았고 욕하지 않았고 나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말을 못했을 뿐인데 그 침묵이 주먹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더라고요. 여러분 곁에도 혹시 말해야 할 순간에 입을 다무는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다는 제호의 말이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는 사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